예, 안녕하세요. 이준길입니다. 지난 4월 29일에 효과적인 CP 구축 방법론 및 지속적 운영 방안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3회 차이고요. 이때 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CP 구축을 어떻게 해야 좀 더 제대로 하는 걸까 하는 부분하고 또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어, 효과적인 CP 구축에 이날 주로 포커스를 둔 것이 효과적인 CP 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CP를 구축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지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왜 지금 CP를 이야기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미 CP 담당자, CP 업무를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미 뭐 CP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미 CP를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사실 그 도입의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왜 지금 CP를 이야기해야 하는가라는 이 부분은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 공정위 CP 평가 제도 강화 움직임이나 외부 보여주기식 CP가 아닌 실질적인 CP 구축이 필요하다는 거나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기업의 생존 전략의 핵심 요소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혹시나 임원이나 대표이사에게 CP 구축해야 될 또는 제대로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할 때 그때 할 얘기고, 오늘 주제하고는 바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법원의 직원 일탈 행위도 법인 책임이다. 형식적 CP 운영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직원의 일탈 행위에 불과하고 회사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근거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주장했습니다만은, 재판부가 이 지금 해당되는 회사가 운영했다는 CP 제도 도입이나 서약서 작성 이런 활동들은 했죠. 이런 것이 형식적 수준에 그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위반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나 내부 통제 체계는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어떤 내용인지는 그 관련 사건 기록을 보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원에서 이 CP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어떤 회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는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의 사건에서는 형식적 CPU 운영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아로마 센스 오일 사례라고 좀 예전 조금 시간은 됐습니다만은, 요즘 교육 교재에서는 거의 안 빠지고 있는, 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교육할 때는 항상 예를 들고 있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단계 판매 사원의 허위 가장 광고 책임에 대해서 서울 북부지법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효적 구축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법인은 형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CP 구축과 운영의 중요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CP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모아서 한번 얘기하는, 그때 이제 얘기하면 되고요. 오늘의 주제에서는 사실 서론, 아까 저 제목이 또 파트 1이 들어가며라고 돼 있죠. 서론에 이제 우리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하는 주제로 제가 뽑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 뒤에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실패 사례를 통한 문제 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패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예, 실패 사례, 현대 6조 원 담아 현대제철 벌금가 부과하면서 임원의 법정 구속했던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동국제약 사례와 대우건설 사례, 아주 유명한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실패했던, 이로 인해서 이사들이 다 책임을 졌던, 왜냐하면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모든 이사의 준법 감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파트 2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CPU 구축의 실패 원인을 잘 보시면 이 CPU 구축의 실패 원인에 대한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건데, 생각보다 이 실패 원인들이 다양한데 이 실패 원인들을 다 피해서 제대로 구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들을 수 있는 것이 형식적인 구축인데, 우리나라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특히 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게 되는 실무자는 대부분 등급 평가를 위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청에 의해서 등급을 부여하고, 또 우수 등급 A 등급 이상 받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죠. 그 제도 때문에 등급 평가를 위한 활동을 사실은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외부 제출용 CPU 구축이 마치 CPU 구축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식적이 되고, 특히나 최고 경영자가 CP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정말 등급 평가만을 위한 그런 활동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실무 조직의 연계 없이 독립된 문서가 작성될 위험이 있죠. 법 위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CP 전담 부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현업 부서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거래상 지위 남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법 위반 활동들은 다 현업 부서에서 발생하는 거죠. 구매나 또는 뭐 생산이나 또 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에 의해서 실제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실무 조직과 연계 없이 그저 CP 담당 부서에서 평가를 위한 문서 작성에 그칠 수 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가장 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실패 요인이 되겠죠. 이거 외에도 이제 리스크 분석이 부재한 경우, 지금 대부분의 실적 보고서를 보면 리스크 평가는 합니다. 그런데 그 리스크 평가가 과연 조직 특성에 맞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제대로 평가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리스크 평가가 제대로 안 되면 이 리스크 평가 결과 리스크의 저감을 위한, 리스크를 어떤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바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설계가 제대로 되기가 쉽지 않죠. 리스크 분석이 가장 첫 번째 단추인데, 이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 단추는 다 비틀어지는 거죠. 운영 조직이 부실할 문제점, 맞춤형 매뉴얼 가이드라인 부재, 이런 것들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평가가 제대로 안 되면 맞춤형 매뉴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리스크 평가가 제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현장 업무에 맞는 지침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매뉴얼들을 그냥 참조해서 사실은 뭐 복사해서 붙이기식 정도, 또는 조금은 더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안 간 회사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지표에 나오는 요소들을 갖추는 데 급급하고 실제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매뉴얼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무자들이 CP는 현실과 무관한 그냥 CP 담당 부서의 평가용 업무다라고 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이 실패하게 되고 이런 일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구축과 마찬가지로 지속 운영도 실패하는 원인도 비슷합니다. 결국은 리스크 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리스크 프로파일을, 우리가 리스크 프로파일이라고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리스크 전반에 대한 사실 어떤 현상, 어떤 리스크가 있고 이 리스크가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야 할 건지,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환경의 변화나 또 내부의 어떤 그 요소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리스크 프로파일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 프로파일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리스크 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게 주기적으로 리스크 모니터링이 부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CP 구축 후에 이 리스크 모니터링 제대로 안 하고 리스크 맵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많습니다.
평가 및 개선 시스템 중간에 자체 평가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체 평가가 제대로 된 자체 평가인지도 부분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이 외부의 진단 받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뭐 사실은 외부 진단을 받는 가장 큰 목적은 내부의 평가가 아무래도 관대하기 쉽고, 제대로 평가가 좀 미흡할 때에 이 외부 진단을 통해서 우리의 개선점을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인센티브나 제재라고 하는 우리가 당근과 채찍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엄정한 우리 그 CP 제재 규정의 집행이라든가 이제 CP를 우수한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죠. 뭐 이런 면에서 조직 문화와의 괴리 문제, 가장 중요한 건 경영진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에 그러면은 CP가 바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준법보다는 성과를 중심으로 한다. 물론 준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성과를 강조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성과와 어떤 준법이 부딪힐 경우에는 당연히 준법의 어떤 터전 위에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준법을 무시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조직 문화가 만약 그런 문화가 있다면 CP는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영진의 지속적 이런 관심이 부족하면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운 점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경영진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CP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속적 운영의 실패 요인들은 상당히 많이 누그러질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CP 구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성공적인 CP 구축은 이미 실패하면서 이미 다 우리 봤던 거죠.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거냐. 뭐 조직 맞춤형이나 리스크 평가 제대로 해야 되고, 경영진이나 CP 부서 실무 조직 간의 명확한 책임 체계도 설정해야 되고, 또 자율준수 편람 만들 때 업무 프로세스 연결시켜야 되고, 또 성과 기반의 CP 운영으로서 KPI에 CP 목표를 받는, 이게 다 지표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CP 구축을 위한 투두리스트는 이미 공정위가 배포한 세부 측정 지표의 기준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 자료를 보시면 성공적인 CP 구축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투두리스트는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번 강의에서 가장 좀 여러분들에게 많은 좀 이해를 시키고 싶었던 게, 지금 지표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지표 자체는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만은 평가 체계의 CDO이라고 해서 구축과 컨스트럭션, 구축과 디퓨전, 어떤 확산,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과 이밸류에이션, 이 CDO이라고 하는 네 가지 차원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이것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설명하다 보면 CP에 대한 이해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다시 구조적으로 이해를 다시 하자 해서 제가 오늘 강조를 드리는 것은, CP는 어쨌든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컴플라이언스의 대상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지만, 이미 우리는 공정거래 법규 준수라고 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CP라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요즘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라고도 얘기하죠.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공정거래 법규 준수라고 하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컴플라이언스의 대상은 공정거래 법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규 준수라고 할 때에는 무엇을 준수해야 되느냐라는 건 법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이라는 의미는 법규 준수를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예방활동과 적발활동, 조치를 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법규 준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방을 해야 되고, 또 법위반이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적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게 다른 나라, 우리가 보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 물론 예방 안에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활동들이 나옵니다. 바로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만은,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는 계획 세웠으면 그걸 실행하고, 실행이 제대로 되는 점검하고,
또 점검한 후에 우리가 계획 실행 점검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것이 제대로 우리가 원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개선점을 찾아서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또는 내년도 계획을 다시 보완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실행하고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PDCA를 통해서 매년 수준을 높여 나갑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예방에 보면은 제도적으로는 CP 기준이나 편람과 같은 여러 가지 제정하게 되고요. 또 실무적으로 사전 업무 협의를 한다거나 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들, 또 교육을 가려고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교육이라든가 뉴스레터와 같은 콘텐츠를 배포하는 것과 같은 이런 활동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최고의 경영자가 이제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좀 발표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예방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될 거고요. 적발은 이제 점검 중심으로 해서 내부 감사나 자가 점검들이 있을 수 있고, 제보 중심으로는 내부 신고나 외부 제보가 있고요. 시스템 기반으로는 모니터링과 KRI는 키 리스크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활동을 법 위반이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지표화 되는 것들을 잘 잡는 것이 이 모니터링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는 역시 조직 문화 진단이나 경고 신호 탐지 같은 게 있고요. 요 가로는 지금 하나 치우다가 다 못 지운 게 나와 있네요. 조치에서는 내부 대응으로서는 조사, 징계, 재발 방지 대책 세우고, 또 외부적으로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 회복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 회복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외부 기관에 대해서는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대표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대응하는 것들, 만약 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적절하게 대응해서 최소한의 데미지로 끝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 공유하고 경영진의 보고를 통해서 다시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예방과 적발에 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이 쭉 나오면 이 내용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에 대해서는 계획이 필요하고요. 활동 아닌 시스템에 대한 것은 계획보다는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활동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 실행에 대한 체크, 점검한 다음에 다시 효과성 평가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P 활동의 PDCA 접근 방식으로 예방 활동 어떻게 적용할 거냐, 적발 활동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조치 활동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이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마다 다 우리가 업무 계획에 다 반영을 해서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실제 이렇게 얘기 쭉 하고 나니까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왜 어떤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되냐면은, 구축을 위해서는 실제 그러면 어떻게 실제 해야 될, 실무적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앞에서는 약간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실무적으로도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얘기가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요 내표를 보시면은 최고의 경영자의 지원 하에 가장 중심에 태스크 포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구축을 위한 하나의 추진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추진 조직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준법 경영을 이미 다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진단을 해봅니다. 그 진단을 하면서 가장 먼저 또 해야 되는 두 번째가 리스크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리스크 평가 결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바로 세부 과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운영 목표를 설정하고요. 이 목표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이런 계획과 활동에 기반이 되는 운영 규정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아까 우리가 CP의 기준 같은 것들 이런 거 다 만들게 되는 거죠. 자율준수 편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부 체계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반이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제 활동들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건 실행하고요. 만들어야 되는 건 만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미 CP가 구축되는 과정이고요. 구축된 CP에 따라서 활동을 할 때는 교육도 하고 모니터링과 감사도 하고 그다음 효과성 평가로 쭉 이어집니다. 이건 다 활동들이죠. 이 활동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계획도 수립하고 이게 대한 실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점검과 저희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다음 리스크에 만약 변화가 있을 때는 리스크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하니까 리스크 평가 부분에도 이제 반영시켜야 되고 다시 또 업무 계획에 반영시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반에 해당하는 조직과 우리 운영 규정,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프로세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 바꿔야 된다면 그런 부분 바꾸고 이런 것들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이 구축과 운영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CPA 도입 요건 및 등급 평가를 현재 정해져 있는 CPA 8대 요소와 이것이 현재 등급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과 연결시켜 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CPA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제 강의를 듣거나 뭐 또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하는 또 컨설팅을 받거나 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등급 평가를 받기 위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 현실적이다 보니까 등급 평가와 8대 요소 간의 관계를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도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고요. 우리의 뭐 저 등급 평가를 위한 바이블 같은 12 등급 평가 세부 측정 지표별 가이드라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이제 트리플 A를 S급이라 그러고 AA를 A로 해서 쭉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내용은 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등급 평가를 위해서는 세부 측정 지표를 하나의 질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기준들, 평가 기준에 있는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활동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갖춰야 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지속 운용을 위한 성공 전략은 무엇보다도 리스크 평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평가를 한번 했으면 재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재평가라고 하는 것을 리스크 평가 처음 할 때처럼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연 1회 최소한 연 1회 저는 뭐 사실은 연 1회라기보다는 수시로 리스크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추적해 나갑니다. 혹시 내부의 어떤 그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변화가 없었는지 또 외부의 리스크에 변화가 없는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저는 뭐 매월 한 번씩 이런 것을 좀 추적해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늦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다가 우리가 리스크 프로파일은 한번 뭐 우리가 보통 리스크 맵으로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건 연 1회 갱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갱신 점검을 해도 도저히 뭐 특별히 바꿀 게 없다 그러면은 뭐 안 바꿔도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CP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부 CP 셀프 어세스먼트 괜찮습니다. 이런 거 아무도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요즘 워낙 뭐 회사 내부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평가를 위한 그 평가 질문지라든가 평가 진단을 위한 그런 평가 방법이 좀 더 평가의 뭐랄까 효과성이나 평가 자체가 아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걸 위해서 내부에서 만들어도 되고 그 내부 셀프 어세스먼트를 위한 평가 지표를 또 외부에 의뢰해서 한번 좀 더 다듬는 것도 방법입니다. 외부 평가 병행 가능하고 사실 그 공정거래위원회 등급 평가 받는 것도 외부 평가죠. 뭐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고시 개정하면서 B등급 이하는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고 조만간에 빨리 다시 수정해야 될 저는 고시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문화 변화 프로그램까지 병행한다면은 금상첨화죠.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입니다만 경영진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고안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중요하죠. 조직에서 가장 타파해야 될 사일로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도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CP 활동 목록 일반은 세부 측정 지표별 가이드라인에서 뽑아내시면 되고 그 뽑아낸 활동 내용을 PDCA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간 CP 운영 계획표를 작성하고 요 CP 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템플릿 만들어서 매월 점검해 나가는 요 표도 제가 만들었는데 하나의 샘플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을 망라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활동 목록은 많이 뽑아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 할 리도 없고 따라 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해야 될 일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날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질의응답 관련해서는 부당 내부 거래를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겠느냐,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만약 그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 내부의 거래 관행도 알아야 되고 또 계열사와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로펌에 문의를 해서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장 큰 원칙만 얘기한다면은 계열사가 아니라면이라는 항상 그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래를 할 때 이 상대방이 계열사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갔을 때 그 답과 실제 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계열사가 아니라면이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 그러시면 실사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공정거래 특히 내부거래 쪽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맡겨야 될 일로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